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캐리어 2개가 거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저희 부부 침대에 큰 대자로 누운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손가락으로 이마를 툭 밀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살림을 아니. 배울 게 천지다.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매달 300만 원씩 5년 그 돈이면 시어머니가 제 집 문턱을 넘지 않는다던 남편의 약속. 그 약속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죠. 아줌마 아들이나 잘 키우세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자의 지독하고도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윤지아. 올해로 34살입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저를 남의 그늘에 기대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아야, 여자든 남자든 자기 입에 들어갈 밥은 자기가 벌어야 당당하게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다. 어머니도 아버지 못지않았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며 2 남매를 키우셨고 저에게 늘 반듯한 자세를 주문하셨습니다. 지아야, 어깨 쫙 펴라. 살면서 남한테 고개 숙이고 돈 10원 한 장 아쉬운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대학 때부터 과외로 용돈을 벌었고 첫 월급을 받은 날 부모님께 붉은 내복을 사드리며 어른이 되었다고 실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회의에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팀원 앞에서 감정을 흘리는 법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얼음처럼 이성적이라고 수군댔지만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믿는 것은 오직 제 이름 석자와 제 통장이었으니까요. 남편 강태호를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학 동문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신제품 출시 준비로 사흘째 잠을 설친 상태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슬며시 밀어주었습니다. 저기요, 많이 피곤하죠? 억지로 사람들 비위 맞추며 웃지 말고 이거 마시면서 좀 쉬어요. 강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서로 아는 사이였나요?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강태호가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경영학과 강태호예요. 학번으로는 내가 한 학번 선배고요. 지아 씨가 학교에서 똑 부러지게 발표하는 거 내가 뒤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팬입니다. 그날 강태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자기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제 회사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저는 그 무던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강태호와 결혼을 준비하던 봄, 시어머니 서말숙은 웨딩드레스 가게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아이고, 쯧쯧 우리 집 귀한 태호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아들이 아닌데 며느리 될 애가 어째 뼈밖에 안 남았대? 일이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져서 내 금쪽 같은 손주나 제대로 쑥떡 낳을 수 있겠어? 서말숙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며칠 전에 병원 가서 건강검진 다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말숙이 손가방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그깟 병원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사람 보는 데는 시험이 눈깔이 의사보다 100번 1000번 나아. 척 보면 딱 안다니까.
그날 밤 신혼집 전셋집을 보러 가는 길에 저는 강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호 씨, 나 솔직히 어머님 좀 무서워. 날 며느리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가시방석이야. 강태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지아야.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겉으로 말만 툭툭 던지시는 거지. 속은 부드러운 분이야. 그리고 나중에라도 같이 살자고 하시면 내가 아주 단칼에 딱 자를게. 나만 믿어, 응? 저는 그 한마디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강태호가 저녁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지아야. 내가 진짜 낯짝이 없어서 할 말이 아닌데. 우리 엄마 혼자 사시잖아. 내 월급 뻔한 거 알지? 엄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자기가 매달 딱 300만 원만 생활비로 좀 챙겨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머슴처럼 잘할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뭐? 300만 원? 태호 씨, 한 달에 300이 어디 애들 장난이야? 그 큰 돈을 매달 어떻게 들여? 강태호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알지. 엄청 큰 돈인 거 나도 알아. 근데 지아야, 자기가 그것만 딱 눈 감고 도와주면 내가 내 손가락을 걸고 맹세할게. 우리 엄마, 우리 신혼집 현관문 근처에도 못 오시게 내가 철통같이 막을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저는 그 눈빛에 지고 말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 그 돈이 제 신혼과 제 자존심을 지켜줄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바보처럼요. 결혼 5년 차, 그날은 유럽 본사에서 화상 회의가 잡힌 날이었습니다. 저는 반차를 내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려 신혼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캐리어 2개가 거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무슨 놈의 신혼집 침대가 이따위로 딱딱해. 싸구려를 갖다 놨나. 내 등이 다 백이네, 백여. 서말숙이 저희 부부 침대에 큰 대자로 누워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짐은 다 뭐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들어오셨어요? 서말숙이 몸을 일으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긴 뭘 어떻게 들어와. 내 금쪽 같은 아들 집인데 비밀번호 내 아들한테 물어보고 당당하게 들어왔지. 넌 시어미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눈부터 동그랗게 뜨고 따져 묻냐? 저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태호 씨 집 아니에요. 제 피 같은 돈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제 집이라고요. 그리고 오실 거면 미리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야죠. 이렇게 무작정 캐리어까지 끌고 남의 집에 쳐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서말숙이 침대에서 내려와 제 앞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뭐 쳐들어와? 시어미가 아들 집에 짐 좀 싸들고 온 게 그렇게 쳐죽일 죄냐? 내가 보니까 너 살림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돼지우리더만. 우리 아들 셔츠 다려놓은 꼴 좀 봐라. 이게 옷이냐? 쭈글쭈글한 걸레짝이냐? 너는 시어미한테 살림하는 법부터 아주 밑바닥부터 쫙 다시 배워야 해. 알겠어? 서말숙이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툭 밀치듯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이 이마에 닿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쨍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5년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간 300만 원이 눈앞에 숫자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로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줌마. 서말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시?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아줌마. 저는 옷장 위 캐리어를 끌어내려
침착하게 옷 몇 벌을 챙겨 넣었습니다. 네, 아줌마. 그 귀한 아들, 아줌마가 평생 치마폭에 싸고 끼고 사세요. 저 쭈글쭈글한 셔츠도 아줌마가 평생 다려주시고요. 전 이 집에서 아주 나갈 테니까 두 분이서 평생 오순도순 잘 살아보시라고요. 서말숙이 얼굴을 벌겋게 물들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근본 없는 년이 지금 하늘 같은 시어미한테 아줌마라고? 야, 이 미친년아, 거기 안 서?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해. 우리 태호한테 당장 전화하라고.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화는 댁의 귀한 아들한테 아줌마가 직접 하세요. 전 제 발로 영원히 나갈 거니까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한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후련한 떨림이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묻고 창밖을 바라보니 5년 전 유자차를 건네던 강태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다정했던 얼굴이 이제는 얇은 종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친정으로 갈게. 밥 안 해도 돼. 반찬은 그냥 대충 있는 걸로 먹자. 친정집 대문 앞에 내려 짐을 끌고 계단을 오르는데 어머니가 앞치마 차림으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지아야. 너 이 밤중에 그 큰 짐가방은 다 뭐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태호랑 싸웠어? 무슨 일 났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며칠만 여기서 좀 쉴게. 부탁이니까 제발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조용히 좀 자게 해줘. 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고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세워두고 침대에 걸터 앉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손등으로 훔치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이름으로 나간 돈,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 제 이름으로 산 물건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남편 강태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데리러 오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정이 넘어서야 도착한 문자는 제 마지막 기대마저 부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너 살림 좀 가르치려고 오신 건데 이게 그렇게 뛰쳐나갈 일이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 나한테 풀지 마. 저는 액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답장 대신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12달 다시 5년. 숫자판에 찍힌 1억 8천만 원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제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 한 채는 너끈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저는 무엇을 사고 있었던 걸까요? 평화라는 이름의 헛개비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의 장면들이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회의 중에 걸려오던 시어머니 서말숙의 전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뒤지던 손, 야근하고 돌아온 밤 현관에 벗어둔 제 구두를 두고 혀를 차던 소리. 그 모든 순간마다 강태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래. 내가 며느리니까 좀 이해해. 이해. 저는 그 두 글자를 마음속으로 되뇌다가 종이 위에 크게 적어 두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어머니 정혜숙이 잠옷 차림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지아야, 안 자고 뭐하니? 눈이 벌게 가지고. 저는 얼른 수첩을 덮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급한 출장 잡혀서 자료 좀 보느라 그래. 걱정 마. 어머니가 제 손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거짓말도 못하는 애가. 태호가 뭐 잘못한 거니? 저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말이 나오려는 순간 어머니 눈가에 잡힌 잔주름이 보였습니다. 저 주름 사이에 제 걱정을 더 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야. 며칠만 여기 있다가 갈게. 태호랑도 좋게 얘기 중이야. 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엄마가 뭘 알겠니?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라. 사람이 굶으면 서러움이 배로 커진다. 문이 닫히자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말숙이었습니다. 지아야,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니? 감히 시어미를 아줌마라고 불러. 내가 살다 이런 년은 처음 본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이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스피커만 켰습니다. 돈 몇 푼 준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 아들 집에서 감히 나간다 만다. 네가 뭔데? 그 집이 뭐 네 집인 줄 알아?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집 계약서에 찍힌 이름은 분명 윤지아 석자였습니다. 전세금 2억 5천, 한 푼도 빼놓지 않고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말숙의 입에서는 그 집이 강태호의 집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태호의 문자가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아줌마라니. 너 사람이야. 지아야, 나 진짜 실망했다. 너 원래 이렇게 돈 밝히는 애였어. 저는 문자를 캡처해서 새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라고 붙였습니다. 슬픔이 사그라들자 그 자리에 오싹할 만큼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찼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눈이 붉게 부은 여자가 서 있었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이틀 재택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5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5일 서말숙 명의 통장으로 정확히 300만 원. 날짜도 금액도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성실함이 오늘따라 서글펐습니다. 아침을 먹으라는 어머니의 부름에 식탁에 앉자 아버지 윤재만이 신문을 접으며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지아, 얼굴이 반쪽이다.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드냐? 저는 국그릇을 끌어당기며 웃었습니다. 응, 아빠. 이번에 큰 건이 하나 걸려서 며칠 여기서 신세 좀 질게.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반찬 그릇을 하나하나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먹어. 사람은 뭘 먹어야 머리도 돌아간다. 그 무뚝뚝한 손길에 코끝이 찡했지만 저는 국물을 크게 한술 떠넘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다시 강태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사뭇 달랐습니다. 지아야, 나야. 어머니가 밤새 우셨어.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호야, 나 하나만 묻자. 그 집 계약자 이름이 누구야?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왜 갑자기 물어? 대답해. 계약자 이름. 강태호가 어물거리며 답했습니다. 뭐, 내 이름이지. 근데 그게 중요해. 부부 사이에.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부부니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제 어머니가 그 집이 내 집이라고 하시더라. 너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설명했어? 강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뭘 그렇게 못마땅한 소리를 하셨다고. 어머니 말꼬리 잡지 마. 지아야, 너 요즘 왜 이렇게 각박해? 각박? 그 단어가 귓속에서 몇 번을 뒹굴었습니다. 매달 300을 바치던 사람이
각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태호야, 나 이제 전화 안 받을 거야. 할 얘기 있으면 문자로 남겨. 나중에 보고 답할게. 강태호가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 서랍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 한 대와 수첩 한 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수첩 첫 장에 세 줄로 적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통장 정리, 그리고 이혼. 글자를 눌러 쓰는 손끝에 힘이 실릴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짓눌러온 무언가가 그 세 줄 안에 조용히 봉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에 몸을 옮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갖춰 입고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신제품 광고 시안을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팀장님, 로비에 손님 오셨는데요. 신우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셔서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이마를 짚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다른 분들 놀라지 않게 조용히 응대만 부탁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로비 한복판에 강수정이 명품 가방을 손에 걸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강수정이 손가락을 세워 저를 가리켰습니다. 윤지야, 너 지금 사람이 말을 걸었으면 나와야지. 뭐 이렇게 뜸을 들여. 로비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표정을 지운 채 강수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나가서 얘기하시죠. 강수정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곤란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안 곤란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지금 몸져 누우셨어. 저는 대꾸 대신 로비 문을 열고 앞장섰습니다. 길 건너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저는 가방 안쪽에 손을 넣어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수정은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빨대를 신경질적으로 씹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지금 병원 갈 판이야.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미를 아줌마라고 부르질 않나. 집을 뛰쳐나가질 않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미지근한 물잔을 손끝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오늘 회사에 있는 거 알고 오신 거잖아요. 용건만 말씀하시죠. 강수정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용건. 좋아. 첫째,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둘째, 그 생활비 통장 내놔. 매달 25일에 들어오던 그 돈, 이번 달부터 왜 안 들어와? 저는 그 순간 강수정의 손목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로 나온 스위스제 모델, 정가만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가방도 신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가씨, 그 시계 예쁘네요. 새로 사셨어요. 강수정이 잠깐 당황했다가 이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거 지난달에 하나 지른 거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차야지. 사업이요. 쇼핑몰 잘 되나 봐요. 강수정이 빨대를 놓고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요즘 물건 사입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 이번에도 엄마가 딱 300만 융통해줘서 겨우 막았지. 저는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300을 융통해 주셨다고요. 강수정이 그제야 실수를 눈치챈 듯 눈을 굴렸습니다. 뭐, 엄마가 여윳돈 좀 있으신가 보지. 그게 뭐. 저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노후 자금이라고 매달 제가 300씩 보내드렸어요.
그 돈으로 융통해 주신 거예요. 강수정이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얼굴을 확 붉혔습니다. 옳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어차피 며느리 돈이나 시누이 돈이나 다 한 식구 돈이지. 이 집안에 시집 왔으면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어야지.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저 자신이 놀라울 만큼 마음속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가씨 쇼핑몰 창업 자금, 그것도 그 돈에서 나갔죠. 어머니, 노후 자금이 아니라. 강수정이 목소리를 낮추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오빠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오빠가 자기 월급으로는 어차피 못 도와주니까 옳게 월급으로 좀 돌리자고 먼저 말했어.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유난이야. 강태호도 알고 있었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잠깐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5년 매달 25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그 300이 시어머니 서말숙의 약값이 되고 반찬값이 되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돈이 강수정의 명품 시계로 아무렇게나 팔린 쇼핑몰 재고로 흘러들어가는 동안 강태호는 옆에서 저를 보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강수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오늘 잘 오셨어요. 덕분에 확실해졌네요. 강수정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확실해졌다는 거야? 그 통장,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에요. 이번 달부터 그 통장에는 단돈 1,000원도 들어갈 일 없어요.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전해주세요. 강수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옳게,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오빠 인생 이렇게 망칠 거야. 주변 손님들이 놀라 저희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씨,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오빠 인생은 오빠가 망친 거지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강수정이 얼굴을 시뻘겋게 물들이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제가 만만하게 본 건 어머니가 아니라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 자신이고요. 카페 문을 밀고 나오는데 뒤에서 강수정이 무어라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가운 오후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어폰을 끼고 방금 녹음한 파일을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강수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오빠가 먼저 말했어.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감아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무렵 강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자마자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윤지야, 너 우리 수정이한테 뭐라고 했어? 애가 지금 집에 와서 펑펑 울고 있잖아. 너 사람이야. 저는 창밖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호야, 300만 원. 그 돈 어디로 갔는지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전화기 너머에서 강태호가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됐어. 대답 안 해도 돼. 이제 나도 다 알아.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책상에 엎어놓은 뒤 서랍 속에 넣어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전세금 반환, 통장 정리, 이혼. 그 세 줄 아래에 저는 한 줄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펜 끝이 종이를 지그시 누르는 소리가 낡은 자물쇠가 딸깍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꺼풀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벽지 무늬가 몇 개인지 세어보다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의 스탠드를 켜고 휴대폰 연락처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보다 낯익은 이름 하나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박지은.
대학 시절 저를 언니라고 부르라며 억지로 밥을 사주던 선배였습니다. 지금은 서초동에서 이름 꽤 알려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았죠. 저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언니, 나 지아야. 내일 언니 사무실 잠깐 들러도 돼. 답장은 5분도 안 되어 왔습니다. 내일 10시로 비워둘게. 아무 말 말고 와. 저는 그 한 줄에 이불을 얼굴까지 끌어당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차를 내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박지은의 사무실은 오래된 빌딩 6층에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커피 향이 풍겼습니다. 박지은이 서류를 정리하다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아야, 앉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니, 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지은이 커피잔을 제 앞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수록 순서대로 가야 돼. 종이부터 좀 볼게. 저는 봉투를 열어 5년치 계좌 거래 내역, 전세 계약서 사본, 그리고 어제 강수정과의 대화를 담은 녹음 파일을 노트북에 옮겨두었습니다. 박지은은 안경을 고쳤으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박지은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지아야, 이건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야. 이 정도면 돈 문제로 사람 하나 벗겨먹은 거야. 저는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언니,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박지은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겨. 확실하게 이겨. 대신 지아, 너 앞으로 감정 앞세우지 마. 지금부터는 웃는 얼굴로도 사람 목 조를 줄 알아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은이 노트를 펴고 볼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순서 잡자. 첫째, 신혼집 전세 계약.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주인 만나서 해지 협의부터 봐. 둘째, 남편 명의 재산 파악. 월급 계좌 손 못 대게 미리 묶어둬야 돼. 셋째, 남편 쪽 연락은 전부 문자로만. 통화는 절대 하지 마. 저는 언니의 말을 그대로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언니,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 며칠 전에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내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문의가 들어왔다고. 박지은의 눈이 날카롭게 좁혀졌습니다. 내가 신청했어. 아니, 나 아니야. 박지은이 볼펜으로 노트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그거 남편이 손 뗐을 확률 100%다.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명예 도용방지 신청부터 걸어. 오늘 안에. 저는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같은 집에서 5년을 산 사람이 제 신분증과 도장을 어디에 두는지 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스레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곧장 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가 얼굴이 살짝 굳으며 서류를 챙겨왔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며칠 전에 실제로 대출 상담 신청이 접수됐네요. 서류 준비 중인 걸로 나와 있어요. 저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당장 막아주세요. 명예 도용 신고도 접수하고 싶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 확인 절차도 2단계로 강화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서명을 마치고 은행 문을 나서면서 잠시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에 가까운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을 내려다보다
저는 반지를 조용히 빼서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안에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말숙이었습니다. 지아야,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그날 좀 심했다. 태호도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 얼른 집으로 돌아와라. 사람이 정으로 사는 거지 어디 돈으로 사냐.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을 읽었습니다. 정으로 사는 거지 돈으로 사냐. 그 문장이 참 뻔뻔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캡처만 저장했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열자 아버지 윤재만이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물조리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지아야,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여셨습니다. 어제 태호 어미한테 전화가 왔더라. 우리 지아가 시험이 노릇 못하게 굴고 도망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미안해.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못했어.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어깨를 툭 감쌌습니다. 지아야, 아빠 눈은 못 속인다. 내 얼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알았어. 그래,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매달 300씩 5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시어머니가 안방 침대에 짐을 풀어놓은 그날, 남편이 뒤에서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신분증과 도장에 손을 댄 사실까지. 말이 이어질수록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정혜숙이 부엌에서 나와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등만 쓸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지아야, 잘 빠져나왔다. 정말 잘 빠져나왔어. 저는 그 손을 잡고 아이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뒤 안 돌아볼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라. 아빠하고 엄마가 뒤에 있다. 네 뒤통수 봐줄 사람 여기 두 사람이나 있으니까 앞만 봐. 어머니가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아야, 밥부터 먹자. 사람이 배가 든든해야 싸움도 하는 거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소고기 묵국에 밥을 말아 크게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제 이름 위에 얹혀 사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요. 식탁 위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이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오랜만에 어깨에서 힘을 뺐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눈을 뜨니 창밖에서 아버지 윤재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숯불 벌써 다 피웠어. 지아 깨워. 고기 다 식겠다. 어머니 정혜숙이 방문을 살짝 두드리셨습니다. 지아야, 마당에 나와. 아빠가 아침부터 난리다. 저는 부스스한 얼굴로 마당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집게를 든 채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딸 왔어. 이리 와서 앉아. 오늘 아빠가 삼겹살 좀 굽는다.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아침부터 무슨 삼겹살이야. 아버지가 눈을 찡긋했습니다. 우리 지아 기분 좀 내주려고 그런다. 아빠가 이런 이벤트 잘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어머니가 상추와 마늘을 담은 소쿠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 양반 어제부터 마트에 2번이나 다녀왔어. 지아 좋아하는 목살까지 사왔다. 저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아버지가 뒤집는 고기를 바라봤습니다. 숯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앞집 담장 너머로 흘러오는 참새 소리, 어머니가 상추를 씻으며 흥얼거리는 콧노래. 이 사소한 소리들이 하나하나 귀에 박혔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진짜 오랜만이야. 이런 아침.
어머니가 제 앞에 상추쌈을 하나 만들어 놓아주셨습니다. 먹어. 결혼하고 나서 너 여기서 밥 먹은 게 손에 꼽는다. 저는 상추쌈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5년 저는 이 집에 와서 밥 한 끼를 마음 놓고 먹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서말숙에 전화 한 통이면 숟가락을 놓고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신혼집 근처 커피숍에서 집주인 이광호를 만났습니다. 쉰 중반의 이광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부터 살폈습니다. 윤 사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신가 싶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나가는 것 때문에 부탁드리려고요. 이광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윤 사장님, 사실 저도 어머님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이광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 사장 짐이 몇 개밖에 안 나가 있으니까 집주인이 무슨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문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셔서 우리 한 사람이 놀라 자빠졌어요. 그날 밤에 자다 깼다니까요. 저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광호가 손을 저으며 서류를 끌어당겼습니다. 윤 사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지요. 위약금 없이 그냥 빼드릴게요. 대신 오늘 안에 짐 다 뺄 수 있으면 오늘 저녁에 전세금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몇 번이나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저는 이삿짐 용역업체 직원 4명을 대동하고 신혼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에 잠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서말숙이 반쯤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그 옆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죠. 저를 본 순간 두 사람 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말숙이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저것이. 며칠 없다가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늘부로 이 집 계약 정리했어요. 짐 오늘 안에 다 뺄 거니까 두 분 계실 곳 알아보세요. 강태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윤지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정리가 돼? 저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내 강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태호야, 여기 계약자 이름 봐. 윤지야. 세 글자 어디 안 갔다. 강태호가 서류를 낚아채듯 잡더니 눈으로 훑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이건 부부 재산이잖아. 내 맘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서말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못된 거사. 시어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태호야, 얘 좀 어떻게 해봐. 그때 뒤에서 용역업체 팀장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덩치가 큰 사내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저희 일하는데 신체 접촉은 안 됩니다. 좀 물러서 주세요. 서말숙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태호도 저를 향해 뻗으려던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안방부터 시작해 주세요. 침대하고 화장대는 다 빼시고요. 주방에서는 제 이름으로 산 냉장고랑 세탁기만 챙기시면 돼요. 용역 직원들이 능숙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말숙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태호야, 저것 좀 봐. 저 계집애가 지금 우리 살림을 다 빼가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서말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쓰러지는 신용이 뻔했습니다.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강태호가 다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어머니 병원 가실 거면 데려가. 나는 나 할 일 할 거야. 강태호가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윤지야, 너 진짜 사람 맞아. 5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어떻게 이래.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태호야, 5년 살면서 내가 나한테 한 짓 하나하나 다 기억나? 나도 사람이라 그동안 참은 거야. 1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거실은 텅 비었습니다. 제가 사둔 소파, 식탁, 그림 액자, 침구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강태호와 서말숙의 캐리어와 옷까지, 서말숙이 며칠 전 들고 온 짐 보따리만이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 안에서 이혼 소장 봉투를 꺼내 소파 자리에 놓았습니다. 태호야, 이건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야. 잘 읽어봐. 강태호가 봉투를 내려다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윤지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에 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줌마라고 불러서 서운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서로 남으로 만나면 되죠. 편하게 사세요. 서말숙이 벌겋게 물든 얼굴로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죽일년 네가 이러고도 잘 살 것 같아.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시각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전세금 2억 5천만 원, 제 단독 계좌로 입금 완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에서 온몸으로 짜릿한 무언가가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깨를 짓눌러온 무거운 짐이 그제야 발밑으로 툭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갔습니다. 목까지 물을 채운 채 눈을 감고 있는데 어머니 정혜숙이 문 밖에서 물으셨습니다. 지아야, 저녁 뭐 먹을래? 아빠가 갈치조림 사온다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아무거나 좋아. 아빠 사오시는 대로 먹을게. 욕조에서 나와 머리를 말리는 동안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몇 개 뜬 것을 봤습니다. 회사 법무팀을 통해 강태호의 회사 앞으로 발송된 재산가압류 통지서가 오늘 오후 전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도 사실 확인차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죠. 저는 담담하게 확인 문자만 보냈습니다. 이제 강태호의 회사에서도 저와 강태호 사이의 일이 어느 정도 알려졌을 겁니다. 밤 10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대문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 이어서 주먹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윤지야, 너 2년 나와. 당장 나오라고. 강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여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윤재만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놈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나가서 얘기하마.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가지 마. 아빠 나가면 저 사람이 아빠한테 무슨 짓 할지 몰라. 어머니가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살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지아 말이 맞아.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신고할 거야. 아빠는 안에 계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는 사이에도 대문 밖 소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이제 대문을 어깨로 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지야, 내 돈 300만 원 내놓고 가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년아, 문 열어. 저는 창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톱을 손바닥에 꾹 눌렀습니다. 내 돈, 그 두 글자가 유난히 우스웠습니다. 매달 25일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돈은 처음부터 강태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10분쯤 지나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대문 앞에 서 있는 강태호를 붙잡자 강태호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사람이 제 아내인데 저를 버렸어요. 집도 뺏고 돈도 뺏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강태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제 집도 팔아먹고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은 지금 술에 취해서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놀라셨어요.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일단 저희랑 잠깐 가시죠. 술 좀 깨고 이야기하시죠. 강태호가 저를 향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윤지야, 너 두고 봐. 내가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저는 대답 대신 대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대문에 기대고 서 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지아야, 안으로 들어가자. 뜨거운 차 한 잔 마시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휴대폰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 원 실행 최종 심사 진행 중입니다. 본인 신청이 아니시면 즉시 연락 바랍니다.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5천만 원, 5에 동그라미 7개. 저는 며칠 전 은행 본점에서 걸어둔 명의 도용방지 조치를 떠올렸습니다. 분명 이중 확인 절차를 걸어두었는데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셨습니다. 지아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휴대폰 화면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내 신분증 훔쳐갔나 봐. 아빠, 나 지금 은행 좀 다녀올게.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마. 혼자 가면 안 된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안에서 기다려. 이건 내가 직접 해야 돼. 대신 지은 언니한테는 전화해 놓을게.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데 화장대 서랍이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안쪽을 살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쓰던 신분증 사본과 예비용 도장을 넣어둔 자리,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강태호가 신혼집에서 짐을 빼는 소란 속에서 저 몰래 챙겨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손을 대두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서랍을 소리 없이 닫고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을 같이 산 사람이 이혼 소장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제 이름 아래로 5천만 원을 붙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실행되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말숙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윤지아, 이년아, 내 아들 회사에까지 서류 보냈다며. 네가 사람이면 그러겠냐? 태호 앞길 다 망쳐놓고 네가 편할 것 같아. 그 대출금 있잖아. 그거 위자료로 생각하고
평생 갚으면서 살아. 그래야 니년이 사람 되지.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녹음된 파일을 따로 저장 폴더로 옮겼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그늘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저는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붉은색이 얹히자 얼굴이 단정해 보였습니다. 윤지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뒤 저는 가방을 챙겨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제 구두를 가지런히 놓아주셨습니다. 지아야, 잘 다녀와. 아빠는 여기서 기다린다. 저는 아버지의 손등을 한번 두드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침 햇살이 얼굴에 정면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마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행 본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난번 명의 도용 신고를 받아준 담당자 김민서를 찾았습니다. 김민서가 저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객님, 아침에 지은 변호사님 통해서 연락받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상담실 의자에 앉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받았어요. 5천만 원 심사 진행 중이라고. 김민서가 서류를 펼치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른 지점 창구에서 서류 접수가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걸어둔 이중 확인 절차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저희 쪽에서도 지금 조사 중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예비용 도장이 있어야 할 서랍 사진과 지난번 발급받은 신분증 재발급 내역을 꺼내 놓았습니다. 제 옛날 신분증 사본이 사라졌어요. 예비용 도장도요. 남편이 손댄 게 확실해요. 김민서가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자리에서 대출 심사 완전히 정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 창구 담당 직원 확인해서 사실관계 소명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있으면 경찰서에서 바로 접수됩니다. 저는 서명을 하며 짧게 물었습니다. 실행되기까지 얼마나 남았었어요? 김민서가 잠시 화면을 보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승인 예정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서명하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몇 시간 차이로 5천만 원의 빚이 제 이름 위로 얹힐 뻔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저는 곧장 박지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지은은 저를 보자마자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아야, 앉아. 오늘은 하나씩 정리하자. 오늘 은행에서 받은 서류부터 줘봐. 저는 소명서를 건넸습니다. 박지은이 서류를 훑고 나서 볼펜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거로 남의 이름 서류 꾸민 죄, 은행 상대로 거짓말한 죄 2가지 걸어. 경찰서에는 오늘 오후에 바로 접수하자. 내가 같이 가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그리고 매달 300씩 보낸 돈 중에서 신우이한테 흘러간 부분, 그것도 돌려받고 싶어? 박지은이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지아야, 그건 소송 걸면 시간 좀 걸린다. 감정 소모도 크고. 그래도 갈 거야.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응, 끝까지 갈 거야. 그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돌려받을 거야. 박지은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자. 그날 오후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사흘 뒤 강태호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시댁에 전해진 순간 강수정의 쇼핑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급하게 5천만 원으로 막으려던 물건 대금과 사무실 임대료, 카드 대금이 한꺼번에
밀렸다는 소식이 지은 언니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시댁 문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호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 날 오후 친정집 대문 앞에 서말숙과 강태호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혜숙이 창밖을 보며 낮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저 사람들 또 왔다. 저는 창밖을 힐끗 보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갈게. 이번엔 마무리해야 돼. 대문 밖으로 나가자 강태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말숙도 뒤이어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모아 비볐습니다. 지아야, 살려다오. 어미가 잘못했다. 태호 전가자 되면 회사 잘리고 우리 집안 다 끝난다. 저는 대문 안쪽에서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 대출금 위자료로 생각하고 평생 갚으면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서말숙이 얼굴을 흙바닥에 대다시피 하며 소리쳤습니다. 지아야, 어미가 그때 정신이 나갔어. 어미 좀 봐줘라. 아줌마, 아니 어머니라고 안 불러도 좋아. 살려만 줘. 강태호가 무릎걸음으로 대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아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말씀 다 잘못됐어. 앞으로 내가 다 바로잡을게. 저는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너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랬지. 어머니, 절대 우리 집 문턱은 안 넘게 하겠다고. 그 약속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할 거야. 강태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아줌마 아들 전가자 되는 거 걱정되시면 그 걱정 잘 안고 살아가세요. 저는 이제 그 걱정 나눠 가질 사이가 아니에요. 서말숙이 손톱으로 흙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대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어디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박지은의 손끝에서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5년치 계좌 내역, 강수정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서말숙이 저에게 남긴 저주 섞인 문자 캡처, 명예 도용 사건 소명서, 그 모든 서류가 한자리에 모이자 판사도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눈길을 주려 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낭독되고 나서 박지은이 제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이겼다. 완전히 이겼어.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법정을 나오는 길, 저는 강태호에게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형사 고소 취하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였습니다. 강태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서말숙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지아야, 이거 찍으면 우리 태호 전과 안 남는 거지. 정말이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강태호의 회사에는 이미 경찰 소환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며칠 뒤 강태호는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확히는 회사에서 조용히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은 거였죠. 강수정의 쇼핑몰도 완전히 문을 닫았고 빚쟁이들이 시댁 문 앞에 진을 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강수정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윤지아, 너 2년 우리 집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살 것 같아. 빚쟁이 몇 명이 뒤에서 강수정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 아가씨, 어디 도망가려고. 오늘 돈 이야기 마무리 짓고 가.
강수정이 저를 향해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말숙은 조금 떨어진 계단에 넋이 나간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며 잠깐 걸음을 늦췄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진짜 남이에요. 다시는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서말숙이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와 박지은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옅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시릴 만큼 하늘이 파랬습니다. 이혼 확인서에 도장이 찍힌 날, 저는 법원 앞 계단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옷깃 사이로 시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박지은이 제 옆에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지아야, 오늘부터 진짜 자유의 몸이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은 그냥 엄마 밥 먹으러 갈래. 며칠 뒤에 나랑 제대로 한잔하자. 박지은이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안방 침대에 짐을 풀어놓던 서말숙의 얼굴, 유자차를 건네던 5년 전 강태호의 얼굴, 카페 자리에서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던 강수정의 손끝, 그 얼굴들이 하나씩 스쳐갔다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돌려받은 전세금과 위자료를 합쳐 저는 회사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한강 근처 오피스텔을 알아봤습니다. 30평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그 이름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지아, 세 글자.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 하나가 계약서 위에 단정하게 얹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최영훈이 도장을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윤 사장님, 첫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2층 뷰가 여기서 제일 좋아요. 저는 도장을 찍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저한테는 첫 집이라기보다는 처음 제대로 된 제 집이에요. 이삿날 저는 아침 일찍 오피스텔에 도착해 직접 창문을 하나하나 열어젖혔습니다. 햇살이 텅 빈 마룻바닥 위로 길게 쏟아졌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화이트 소파와 원목 식탁을 들여놓는 동안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가 고른 물건들이 제가 원한 자리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두고 나서 저는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정혜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아빠랑 같이 우리 집 놀러와. 내가 밥 해줄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우리 딸이 밥을 해준다니. 아빠가 벌써 신났다. 저는 짧게 웃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물결이 햇빛에 부서지듯 반짝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밀푀유나베가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재만이 국물을 한술 떠넘기며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지아가 이런 걸 다 할 줄 알았어. 아빠가 몰랐네. 어머니가 옆에서 웃으셨습니다. 이 양반 딸이 못하는 게 어딨어. 다 잘하는 애를 몰랐지. 저는 두 분에게 나란히 국그릇을 내밀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많이 걱정 끼쳐서 미안해. 이제 나 잘 살 거야.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습니다. 지아야, 아빠는 걱정 안 한다.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제일 잘 알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잘 살아가는 거
그거면 아빠는 됐어. 어머니가 슬쩍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우리 지아, 이렇게 예쁜 집에서 밝은 얼굴로 웃는 거 보니까 엄마는 그거로 됐다. 저는 두 분 얼굴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지아야, 그쪽 소식은 들리는 거 있냐? 저는 국물을 한술 뜨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빠, 지은 언니 통해서 소문 조금 들리긴 하더라. 그 사람 회사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 일용직 다닌다고. 어머니랑 시누이랑 셋이서 단칸방에 산다고 하던데. 매일 서로 탓하면서 싸운대. 어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을까? 사람이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 그 대가가 다 자기한테 오는 거지.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들 이야기 이제 아무 감흥 없어. 슬프지도 않고 통쾌하지도 않아. 그냥 남 이야기 같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제일 잘된 거다. 미움도 정이야. 정다 뗀 게 진짜 잘 헤어진 거지.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아야, 여기 뷰가 진짜 좋다. 아침에 여기서 커피 마시면 하루가 얼마나 좋겠니?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엄마, 자주 놀러와. 방 하나 비워둘게. 그 이후로 회사에서도 저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집안일로 반차를 쓰거나 회의 중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뜨는 일이 사라지자 업무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유럽 본사와 함께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사내 최연소로 부장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사 발령 문자를 받은 날 저녁 저는 박지은을 만나 한강 근처 와인바에 앉았습니다. 박지은이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지아야, 축하해. 진짜 축하해. 부장 윤지아. 저는 잔을 살짝 흔들며 답했습니다. 언니, 이거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 없었으면 나 지금도 그 집에 앉아서 눈치 보고 있었을 거야. 박지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덕분은 무슨. 네가 결심하고 네가 걸어온 길이야. 나는 옆에서 서류 몇 장 만들어준 것뿐이야. 저는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언니, 나 요즘 아침마다 커피 내려 마시는 게 그렇게 좋아. 별거 아닌데 내가 내 손으로 내 커피 만들어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어. 박지은이 잔을 내려놓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아야, 그거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창가에 앉아 갓 내린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햇살이 한강 위로 넓게 퍼졌고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강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돈줄도 아닌 윤지아라는 이름 세 글자. 그 이름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창문에 얇게 서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난 5년 저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저 자신을 계속 깎아내며 살았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면 지켜질 줄 알았던 신혼과 자존심이 사실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누군가의 아내라는 자리,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자리에 저를 자꾸 끼워 맞추다 보니 정작 윤지아라는 이름 세 글자가 자꾸만 흐릿해져 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제 자신을 놓아버리는 관계는 결코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선을 그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도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저와 비슷한 자리에서 홀로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지켜내는 일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